예, 그 작년에 공언했던 것처럼 연계율 70% 이상으로 수능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예상과 달리 난이도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문제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그 문제 유인물 속에서 문제를 내는 때에도 학생들이 문제를 못 맞추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문제 유인물을 받았을 때 그 문제의 답을 보고서는 답만 외우고서는 시험에 응시하는데요. 그 EBS 교재에서 70% 이상 난다고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답만 외워서 수능 시험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0% 이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체감 난이도는 훨씬 높게 느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왜 답이 되고 답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문제로 변형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방향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 2012학년도 수능 사탐 영역에서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선택 과목 수가 최대 3과목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탐 영역에 차지하고 있는 그 3과목의 영향력이 4과목일 때보다 이제 좀 커졌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3과목 가운데에서 이제 2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탐구 과목 수가 이제 반영 과목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표준 점수로는 보통 보면은 2점에서 3점, 높게는 상위권 같은 경우는 4점에서 5점 정도까지 이 표준 점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같은 점수 구간대의 학생들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탐이 대입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전보다 좀 더 커지고, 그리고 사탐을 잘못 봤을 때 학생들이 대학 가기가 좀 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가 좀 더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수험생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과목,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작년에도 보면은 전년도보다 그 상위 4과목 정도의 그로 수험생들의 집중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년처럼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가 높은 그런 수능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이 쉬워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말고 철저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 가면서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서 이제 기본이 중요하듯이, 그러니까 사회탐구 과목의 특성상 사회탐구 과목의 기본이 되는 그 개념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단순하게 암기하기보다는 과목의 특성에 맞추어서 공부해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역사 과목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변화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그 결과를 남겼는지를 갖다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 사건에는 원인과 배경, 전개 과정, 그리고 결과, 영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 개념들도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 과목을 갖다 공부할 때는 그런 이제 원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과와 영향까지 계열성 있게 정리해서 공부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윤리든 한국지리든 아니면 사회문화도 그 과목의 특성을 갖다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과목의 특성에 맞는 학습법을 자기 나름대로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책을 집필하면서 이제 크게 3부분으로 집중해서 썼는데요. 그러니까 연계 유형을 분석하고, 그리고 올해의 EBS 교재와 교육 과정을 갖다가 분석한 다음에 그에 대비해서 이제 그 수능에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될까 하는 학습법과 대비로 이제 나누어서 썼습니다. EBS 연계 유형 문제가 어떻게 이제 출제되었는지 갖다 먼저 살펴보고, 그에 맞추어서 EBS 교재와 방송을 활용한 자기 나름대로의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게 교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능 준비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학생, 그리고 EBS 교재를 활용한 학습 계획의 수립을 조언해주고 싶은 선생님, 그리고 EBS 교재를 분석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이 집필 방향을 갖다가 파악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이 교재를 분석하셔서 나름대로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한 자료를 갖다 만들고 학생 나름대로 계획을 짜는 것이 근데 이제 주안점을 둔다면은 좋은 교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EBS와 연계한다는 것이 이제 문제를 그대로 낸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든 그러니까 질문이 바뀌든 자료가 바뀌든 답지가 바뀌든 아니면 문제 전체의 유형이 바뀌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0%가 연계됐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문제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70%의 문제를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 이 EBS 문제를 갖다가 풀어가면서 교재에 보면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재 속에서 이제 변형돼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기존에 기출되었던 이제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와 연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된 문제도 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변형된 문제가 없구나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체크해 가지고서는 자료를 만들고 공부를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70%가 연계된다는 이야기는 나머지 30%는 EBS와 연계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30%의 연계 문제들도 대부분 EBS 교재 속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정리든 자료든 아니면 다른 형태로든 EBS 교재 속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30%까지를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은 많은 문제집을 갖다가 풀기보다는 그러니까 EBS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반복해가면서 자기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가는 방법을 써야지 됩니다. 그리고 EBS 교재의 내용 정리 부분에 보면은 평소에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이렇게 잘 다루지 않으셨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내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판서해 주신 부분과 EBS 교재를 갖다가 비교해 보면서 그리고 EBS 그 판서 가운데에서 선생님이 잘 설명하지 않으셨던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비교해서 그러니까 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공부법을 저는 학생들에게 권해주고 싶습니다. 그 사회탐구 영역의 과목들을 과거에는 그 암기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탐구의 과목들은 개념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평가되기 때문이거든요. 그 개념을 갖다가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암기 과목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학생 수준에 관계없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념의 이제 이해 정도에 따라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개념들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좀 사소한 부분들을 갖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수능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잡아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난이도 높은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도 꼼꼼히 챙겨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죠. 자기가 그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학생 나름대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친구에게 설명해보는 방법, 그리고 또는 교과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선생님 앞에서 직접 어떤 구술을 해보는 방법들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갖다 가르치면서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내용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제 친구들이 없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없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만의 공간 속에서라도 자기가 수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하듯이 자기가 수업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념이 이제 어느 정도 잡혀 있어서 웬만한 문제들은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조금만 이게 어떤 내용이라든가 질문의 형태가 달라지면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위권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좀 더 이렇게 이제 이해해 가면서
이런 과정을 갖다가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출된 문제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갖다가 반복해서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위권 학생들이 쉽게 이제 빠지는 함정이 자료 분석에서 많이 함정이 빠지거든요. 대부분 학생들 보면은 첫 번째에 나오는 단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자료 전체를 갖다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수능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질문과 자료와 답지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질문과 자료와 답지를 갖다가 하나의 맥락 속에서 분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중위권 학생들은 특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뭐 개념 이해조차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개념 이해에다가 포인트를 두고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이해라고 하는 걸 개념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의 절대량을 갖다가 늘리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맞는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자기의 기억 속에 얼마나 많이 남아있느냐,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잘 이해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습법은 선생님이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친구들이 학습법을 빌려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짧은 한 기간 동안에 선생님들이 조언해 주신 거나 친구들의 학습법을 갖다가 좀 보고서는 한번 그대로 따라 해보고 장단점을 갖다가 파악해보고 자기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석하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학습법을 갖다가 만들고 면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을 갖다가 권해주고 싶습니다.